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궁정동에 울린 두 발의 총성. 암살작전의 지휘자 박선호 위전과장은 작전 배치를 끝내고는 7시 20분쯤 경호원 대기실로 들어갔다. 대통령이 식사하고 있는 안방과는 마루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두 해병대 친구는 자신이 맡겠다고 결심한 터였다. 사살하지 않고 무장 해제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해병대 간부 후보 동기생 정인영 처장과 후배인 안재송 부처장은 땅콩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미 8군 방송이었다. 박선호는 문 쪽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7시 38분쯤 문 밖으로 나왔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식당 관리인 남효주를 시켜 부장에게 전화가 왔다고 전하라고 했다. 안방 앞에 있는 부속실로 나온 김재규는 박선호에게 준비 다 됐지? 하고 물었다. 준비 완료를 확인한 김 부장이 곧장 안방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때 세계 사격대회 한국 대표 선수기도 했던 안재송이 대기실에서 나와 복도를 건너 화장실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박선호가 질려서 마루에 서 있는데 안재송은 이내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대기실로 다시 들어갔다. 박선호는 안재송을 따라 대기실로 들어가 입구 쪽에 있는 소파에 앉았다. 손은 허리에 가 있었다. 저녁 7시 40분쯤 김재규가 슬그머니 바깥으로 나간 사이에 차지철 경호실장의 지명으로 신재순이 노래를 부를 차례가 됐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까지 부르는데 기타가 멎었다. 음치에 가까운 신양의 노래를 심수봉의 기타 반주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심수봉이 신양의 음정에 맞추려고 기타를 퉁겨보고 있는 사이에 대통령이 말했다. 이 노래는 나도 아는 노래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부르거든. 김재규가 안방으로 돌아오니 신재순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작곡을 할 정도로 노래에 소양이 있는 대통령은 나지막하게 따라 불렀다. 카카도 그 노래 아십니까? 차지철이 말했다. 신양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김재규가 소리 없이 들어와서 맞은편 자리에 앉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박정희가 신재순과 함께 이렇게 콧노래로 흥얼거리고 있을 때였다. 노래는 후렴으로 들어와서 예이 예이 예이로 넘어가고 있었다. 김재규가 행동을 개시했다. 오른손으로 옆에 앉은 김계원의 허벅지를 툭 치고는 각하를 똑바로 모십시오 라면서 권총을 오른쪽 바지 호주머니에서 뽑았다.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똑바로 되겠습니까? 탕! 소리와 거의 동시에 김 부장 왜 이래 하는 차지철. 그는 피 하면서 피가 솟는 오른 팔목을 붙잡고 일어나 실내 화장실로 뛰어갔다. 차 실장은 경호원 어딨어? 라고 소리쳤다. 제1탄은 차지철이 엉겁결에 내민 오른손목을 관통했던 것이다. 이 순간 김계원은 일어서면서 각하 앞에서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치고 바로 왼쪽에 있던 김재규를 밀었다고 주장한다. 못들 하는 거야. 노래를 흥얼거리던 대통령은 이 한마디를 병력같이 지른 뒤에는 정자세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최후의 대통령을 옆자리에서 가장 냉정하게, 가장 정확하게 관찰한 신재수는 대통령은 그 모양을 보지 않으려는 듯 눈을 감고 정좌를 하고 있었다.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김재규는 달아나는 차지철을 따라갈 듯 일어나서 다소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박정희를 내려다보면서 발사했다. 오른쪽 가슴 상부에서 들어간 총알은 허파를 지나 오른쪽 등 아래 쪽을 관통하고 나왔다. 차지철을 쏜 제1탄과 박정희를 쏜 제2탄 사이에는 몇 초의 간극이 있었다. 김재규가 말했듯이 야수의 마음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기 위한 결심에 필요한 시간이었는지 자신을 친동생처럼 아껴주면서 능력에 비해 과분한 배려를 해줬던 동양의 선배에 대한 순간적인 주저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김재규는 법정에서 차 실장에게 꽝 하고 각하에게 꽝 했으니까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재규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는 차 실장을 쏜 뒤에 4, 5초 정도 머뭇거렸다.
김계원은 박정희가 총을 맞고 왼쪽으로 스르르 쓰러지는 것까지 보고 마루로 뛰어나갔다. 김계원은 김재규와 차지철이 싸우는데 각하가 옆으로 피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대통령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있었던 신재수는 박 대통령은 총탄을 맞은 뒤 고개를 떨구고 기울어졌는데 이마가 식탁 위에 닿았다고 기억한다. 김계원 씨가 김재규를 말리는 행동은 본 적은 없고 일어서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김 실장은 아마 전기불이 나가 제가 볼 수 없었을 때 일어나 마루로 나간 것 같습니다. 거무튀튀한 권총을 손에 든 제 정면의 김재규 표정은 무서웠습니다. 저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차지철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한 발을 쏜 뒤에 다시 연발 사격을 하려고 방화쇠를 당겼다. 방화쇠를 당겼는데 발사가 되지 않았다. 그는 차지철의 반격이 있을까 당황하여 연거푸 놀이새를 후퇴시켜봤지만 놀이새가 움직이지 않자 마루로 뛰어나갔다. 김재규는 차지철이 권총을 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전기불이 일제히 나갔다. 옆방인 대기실과 주방에서는 탕, 탕, 탕 하는 권총 소리와 움직이지 마 하는 고함 소리가 뒤원벅이 되어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었다. 안방에서 마루로 뛰어나간 김계원은 불 켜, 불 켜 라고 소리쳤다. 11.6 사건 수사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김재규의 권총 고장이다. 고장 이유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 직후 합수부에서는 김재규는 박정희를 쏜 제2탄의 탄피가 방출되지 않아서 장전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가 이 독일제 월터 PPK 권총을 작동시켜보고 내린 결론은 김재규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합수부의 현장 검증 조서를 보면 이 권총에서 발사된 두 발의 탄피가 다 발견됐으므로 김재규의 진술은 사실 오인이다. 이 권총은 007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가 즐겨 쓰던 것이다. 32구경에 손잡이가 짧고 얇아 소나기에 잡혔을 때 안정감이 크다. 이 권총은 손잡이를 잡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위로 펴서 안전장치, 즉 자물쇠를 올리고 사격을 하도록 돼 있다. 어떤 충격이나 손가락의 작용으로 해서 이 자물쇠가 내려오면 실탄 장전이 되지 않는데 사격 중에 그런 고장이 잦다는 것이 이 권총의 약점이다. 김재규는 자물쇠가 내려와서 잠겨진 것을 모르고 놀이새만 후퇴시키려다가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일행의 만찬장과 마루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경무원 대기실. 직선 거리로는 박정희와 약 12m쯤 떨어진 곳에 정보부 의전과장이자 이날 밤의 암살작전 지휘자 박선호가 앉아 있었다. 박선호는 마루와 통하는 대기실 문을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응접 의자에 앉아 총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경호원 대기실은 6평쯤 되는데 가운데엔 길쭉한 탁자가 있고 그 3면을 둘러서 의자 7개가 놓여 있었다. 안쪽 벽에는 텔레비전이 붙어 있었다. 박선호와는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해병 간부 후보 동기생 정인형 경호처장은 박선호와는 오른쪽 대각선 방향의 의자에 앉아 안주를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국가대표 사격선수 안재송 부처장도 방금 전에 화장실에 갔다 와서는 박선호의 왼쪽 편 맨 안쪽 의자에 앉아 뭘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박선호는 손을 허리에 찬 권총에 대고 옆방인 만찬장에 신경을 집중시켜 놓고 있었다. 심수봉의 기타 소리가 들려왔다. 박선호는 박정희의 콧노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기타 소리 속에서 총성 1발, 김재규가 차지철을 쏜 것이다. 박선호는 권총을 뽑아들고 일어났다. 경호처장 정인영, 부처장 안재송 두 사람은 의자에 앉은 채 박선호의 얼굴을 쳐다봤다. 의아한 표정. 안재송이 허리에 찬 총을 뽑으려고 손을 가져갈 때 박선호가 소리쳤다. 꼼짝마. 이어서 두 번째 총성. 김재규가 박정희의 가슴을 내려다보면서 쏜 것이다. 박선호는 제1발과 제2발 사이는 4, 5초 간격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두 경호관의 손이 권총으로 향했다. 총 뽑지 마. 움직이면 쏜다. 야, 우리 같이 살자. 박선호는 둘도 없는 친구 정인영을 향해서 소리쳤다. 정 처장의 안색이 변하더니 포기하는 기색이었다. 옆방인 주방 쪽에서는 연발 총성과 고함이 잇따라 들려왔다. 안재송이 정인영의 얼굴을 보더니 결심한 듯 권총을 뽑으려고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획 돌렸다. 박선호의 권총이 불을 뿜었다.
안재송은 엎어지듯이 쓰러졌다. 검시 결과 왼쪽 어깨로 들어간 총탄은 등판의 오른쪽 아래를 향해서 진행하다가 살에 박혔다. 이 탄도는 안재송이 일어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격됐음을 말해준다. 육군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장 정상우 소령의 사체 검안서에 따르면 안재송은 이 한 발에 허 하나 심장이 손상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이 순간 박선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정인영도 몸을 일으켜 권총을 뽑으면서 박선호를 향해서 덮쳐오듯 다가왔다. 박선호는 문 쪽으로 2보가량 뒤로 물러서면서 절친한 친구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다. 탕. 정인영은 앞으로 꼬꾸라졌다. 탄알은 왼쪽 목으로 들어가 오른쪽으로 직선 관통을 했다. 육군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장 정상우 소령이 작성한 사체 검안서에 따르면 목 관통상으로 목에 나 있는 기도와 혈관이 파괴돼 질식사 또는 공기전색증으로 사망케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박선호는 그때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었으면 나는 당했을 것이다. 뒷걸음치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고 재판정에서 진술했다. 같이 살자면서 그가 두 경호원을 붙들어둔 시간은 약 15초. 박선호는 그 15초가 길게 느껴지더라고 했다. 박선호는 또 안재송이가 총을 뽑지 않았더라면 정인영도 뽑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본인도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군 검찰에서 진술했다. 안재송은 0.7초 안에 권총을 뽑아서 25m 떨어진 곳에 있는 바카스병을 맞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선수를 빼앗겼던 것이다. 박선호가 대기실에서 마루로 뛰어나가는 순간 전기불이 나갔다. 이 전기불이 조금 일찍 나갔더라면 박선호가 당했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두 경호원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치명상을 입지 않은 박정혜를 구출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마루로 나선 박선호는 주방을 향하여 플래시를 비추면서 나 과장이다 불 켜 라고 고함을 질렀다. 나동의 지하실에는 보일러와 냉동시설 및 배전시설을 통제하는 방이 있었다. 이곳을 관리하는 강무홍 기관공은 신문을 읽고 있다가 총성을 들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전기 합선이라고 생각했다. 냉동실 문 바깥에 있는 배전판을 열고 인입선 주 스위치를 내렸다. 나동 전체가 정전이 된 것이다. 강무홍이 지하실 계단을 통해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주방 쪽에서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합선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급히 뛰어내려와서는 라이터를 켜고는 배전판을 비추면서 스위치를 다시 올렸다. 겁이 난 그는 지하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전등을 다 끄고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불이 다시 켜지는 것과 동시에 박선호의 눈에는 안방문 모퉁이를 도는 마루에 김계원이 엉거주춤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김계원은 김재규가 안방에서 두 발을 쏘고 불이 꺼지자 자신은 마루로 나와서 대기실, 주방, 안방 사이 중간 지점 벽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한 20초 뒤에 다시 전기불이 들어오고 김재규가 마루에서 박선호의 권총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계원은 공포와 죽기로 해서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는 뜻이다. 승용차 재민이 안에서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세 사람은 허리에 찬 권총에 손을 대고 총성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의 앞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이 재민이는 주방 벽면과는 나란히 놓여 있었다. 유성옥과 이기주가 앉은 자리는 주방 쪽이었고 박흥주는 반대편이었다. 유성옥이 차 안에서 주방 쪽을 주시하고 있는데 청와대 경호원으로 보이는 세 사람은 주방 밖 정원에 모여 잡담을 하고 있었다. 식당차 운전기사 김용남이 재민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앞자리에 앉은 박흥주 대령을 힐끗 살펴보고는 주방 안으로 사라졌다. 조금 후에 두 경호관이 주방 안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이 혼자 바깥에 남아 있었다. 차 안에 세 사람은 손을 권총에 갖다 대고 총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방에서 첫 총성. 해병대 하사 출신 경비원 이기주는 딱 총소리 같다고 느꼈다. 박흥주와 이기주, 유성옥은 권총을 빼들고 미리 열어둔 차문을 밀고 나가 약 7m 떨어진 주방을 향해서 뛰었다. 박흥주 대령은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면서 뛰었다. 총성과 함께 주방 바깥에 남아있던 사람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를 향해서 유성옥은 뛰었다. 그 사람은 오른쪽 출입문을 통해서 주방으로 들어서더니 뒤돌아보는 동작을 취했다. 유성옥은 그가 권총을 빼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약 3m 앞에 있는 그를 조준하여 첫 총탄을 발사했다.
그는 푹 쓰러지더니 안쪽 바닥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김재규의 눈은 미친 동물 같았다. 정보부 운전사 유성옥은 제1탄을 맞고 안쪽으로 기어가는 대통령 승용차 운전사 김용태를 향해서 3발을 연속 사격했다. 김용태는 왼쪽 허리와 등에 2발을 맞고 절명했다. 부장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재민이에서 뛰어나와 주방을 향하여 달리면서 권총의 안전장치를 푸느라고 사격 개시가 약간 늦었다. 경비원 이기주, 유성옥 2사람이 먼저 달려가 벌써 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흥주 대령은 주방 벽면 밑으로 난 지하실 입구 계단으로 가서 창문을 통해서 주방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안 보이고 벽만 시야에 들어왔다. 박흥주는 꼼짝마, 일어나면 죽어 하면서 갈겼다. 그는 5발을 쏘았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출입문에 붙으면서 2발을 더 쏘았다. 이기주는 차에서 튀어나와서 주방을 향해 뛰면서 보니 오른쪽 문으로는 박흥주, 유성옥 2사람이 달려가고 있었다. 그 문에서 3사람이 쏘기에는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방 안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는 높이 70cm 블록 난간 위로 뛰어 올라갔다. 방 안의 하얀 벽과 사람이 보였다. 5-6명이 가운데에 식탁을 놓고 둥글게 앉아 있었다. 창문 안을 향해서 꼼짝마, 손들어 하는데 벌써 총소리가 났다. 창에 쳐져 있는 방충망을 통해서 안으로 2발을 발사했다. 이기주는 주방 안 경호원들이 자신을 향하여 쏜다고 생각하고 몸을 낮추면서 난간에서 내려왔다. 그는 오른쪽 문으로 이동하면서 2발을 더 쐈다. 이기주는 총에 실탄이 남아있으면 남들은 다 쐈는데 꾸지람 들을까봐서 2발을 더 쐈다는 것이다. 이 순간 전기불이 꺼졌다. 마루로 통하는 주방 안쪽 문에서 플래시불이 주방 천장을 비쳤다. 나 과장이다, 불 켜라. 유성옥은 옆에 있는 박흥주와 이기주를 향해서 과장님이다, 쏘지 마라고 외쳤다. 플래시 불빛, 고함 소리, 다시 전기불이 들어왔다. 경호원들에 대한 일제 사격에 걸린 시간은 20초를 넘지 못할 것이다. 새 저격수가 쏜 권총 실탄은 모두 15발이었다. 15발이 집중 사격이었기 때문에 콩복듯 했다느니, 기관총 사격 같았다느니 하는 과장된 표현이 생기게 된 것이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경호원 편에서 상황을 다시 보자. 저녁 7시 30분쯤 정보부 궁정동 시설의 대통령 만찬장 나동 식당차 운전사 김용남이 주방 바깥에서 잡담하고 있던 대통령 경호원 박상범에게 다가왔다. 주방에 저녁을 준비해 놨으니 식사를 하시죠. 박상범, 김용섭은 주방 안으로 들어가고 대통령 차기사 김용태는 식사를 안 하겠다고 하여 바깥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박, 김 2사람은 주방 가운데에 있는 조리대에 국과 밥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의자에 앉았다. 2 경호원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있던 김용남은 경비원 관리 책임자 이기주한테서 걸려온 인터폰을 받았다. 이기주는 과장님을 바꿔달라고 했다가 김용남이 지금 대기실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손님이 왔다고만 전해주세요. 김용남은 경호원 대기실로 갔다. 박선호 과장에게 말을 전한 뒤에 주방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2인분 차려서 대기실로 가져갔다. 평소에는 형제처럼 친한 해병대 출신 3사람이 함께 식사를 할 터인데 이날은 박 과장만이 문 쪽 의자에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다. 김용남이 처장, 부처장 앞으로 찬을 놓고 있었는데 정인영 처장이 박선호 과장을 향해서 말했다. 식사 안 해? 바깥에서 먹었어. 김용남은 주방으로 돌아와서 매운 것을 싫어하는 안재송 부처장에게 줄 국을 따로 끓이고 있었다. 몇 숟갈을 떴을까 박상범은 안방 쪽에서 희미한 총성을 들었다. 일어서면서 총을 뽑아 안방으로 통하는 마루로 연결되는 문 쪽으로 향하면서 보니 왼쪽에 앉아있던 김용섭이 자신과 같이 일어나 오른쪽 옆으로 돌아서면서 총을 빼어드는 것이었다. 그 순간 오른쪽 창문에서 총알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상범은 하체를 쇠막대기로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는 정신을 잃었다. 김용섭 경호원은 이때 5발을 맞았다. 이는 몸집이 큰 그가 일어나 대응 자세를 취하니까 주방 바깥에서 보기에는 좋은 표적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오른쪽 어깨,
오른쪽 가슴, 왼쪽 옆구리, 왼쪽 아랫가슴, 오른쪽 아랫배를 피격당했다. 주로 이기주 경비원이 주방 바깥에 낮은 담처럼 생긴 난간에 올라가서 창에 쳐진 방충망을 통하여 그를 내리쏠 때 맞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섭의 몸에 난 탄도 검사 결과 총알은 모두 위에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날 대통령 경호원들은 항상 입게 되어 있었던 방탄조끼도 입고 있지 않았다. 김용섭 경호원의 경우 그 조끼를 입고 있었다라면 치명상을 면하고 반격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리대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김일선은 총성이 나자 주방 한 구석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았다. 한바탕 총격이 스쳐간 뒤에 주위를 살펴보았다. 몇 발자국 거리에 요리사 이종호가 누워서 왼쪽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바로 옆에는 박상범이 쓰러져 있었고 어느 곳에서는 날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며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쪼그리고 있었다. 그는 외부에서 테러 분자들이 침입하여 각하 일행이 기습당했다고 생각했다. 식당차 기사 김용남은 엎드린 채 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김용섭 경호원이 바닥에 엎어져 지르는 비명이었다. 다시 안방. 박정희가 엉거주춤 일어선 김재규로부터 가슴에 최초의 한 발을 맞았을 때 대통령의 왼편에 앉아있던 심수봉은 기타를 치우려 몸을 약간 빼려고 했다. 그때 대통령의 이마가 식탁에 닿을 정도로 스르르 상체가 숙여졌다. 심수봉이 기타를 왼쪽 벽에 세우고 돌아와 자신 쪽으로 쓰러진 박정희의 몸을 부축하여 앉히면서 비명을 질렀다. 신재수는 일어나 심수봉 쪽으로 가서 대통령의 등에 손을 댔다. 뜨거운 게 물컹 잡혔다. 피었다. 한 차례 총성이 멎자 실내 화장실로 피했던 차지철이 문을 빼꼼히 열고 머리만 내밀고는 각하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다. 신재순이 보니 총 맞은 차지철의 오른 손목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난 괜찮아. 대통령은 나지막하게 말했다. 심수봉이 앉았던 방석이 대통령의 유혈로 적셔졌다. 신양은 손수건 같은 것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피가 솟고 있는 대통령의 등에 손을 꼭 댔다. 신재순의 손가락 사이로 선혈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박정희의 숨소리는 크르렁 크르렁 하고 있었다. 각하 정말 괜찮습니까? 신양이 물었다. 응, 난 괜찮아. 신재순이 대통령의 등에서 솟고 있는 피를 손바닥으로 막으면서 각하 정말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 응, 나는 괜찮아. 이것은 그가 이승에 남긴 마지막 육성이 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신재수는 이 말은 난 괜찮으니 너희들은 여기를 빨리 피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시니까 역시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를 더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27일 새벽 김종필이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갔을 때 김계원은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실토하면서 각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여자아이들 걱정을 하십디다 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마루로 피해 나온 김 실장은 대통령이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다는 의미다. 각하 진짜 괜찮습니까? 신재순, 심수봉 두 여자가 번갈아 물었다. 이제는 대답이 없었다. 대통령의 신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정보부장 의전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이기주, 유성옥과 함께 대통령 경호원들을 죽이기 위해서 주방 안으로 집중 사격을 가한 뒤 안이 조용해지자 나동 건물을 오른편으로 돌아서 현관 앞으로 뛰어갔다. 어두운 잔디밭에서 흰 와이셔츠 차림의 김재규가 황급하게 뭔가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 구부린 자세로 양손을 비비는 것 같았다. 불발된 권총의 놀이새를 앞뒤로 전태시키려 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다가간 박흥주 대령은 박 비서관입니다 라고 하면서 김재규의 두 팔을 잡으려고 했다. 김재규는 박 대령의 손부터 봤는데 총이 없었다. 그는 팔꿈치로 박 대령을 밀고는 다시 현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현관에는 위에 달려 앞뒤로 흔들거리는 쪽문이 붙어 있었다. 박흥주가 그 쪽문 사이로 보니 안쪽 마루에서 양복 상의를 벗은 김계원 실장이 안방에서 나와 후다닥 뛰는 것이었다. 황급히 피하는 모습이었다. 이때 김재규는 차지철이 권총을 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간 마음이 급한 게 아니었다.
그는 고장난 권총을 고치지도 못하고 현관에서 마루로 다시 뛰어들어가는데 플래시를 든 박선호 의전과장과 마주쳤다. 박 과장은 대기실에서 두 경호관을 사살하고 마루로 나와 있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김재규는 들고 있던 자신의 권총을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박선호의 권총을 낚아채더니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직전 차 실장이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경호원 하면서 문 쪽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차지철이 흘리는 피가 오른쪽 벽 아래를 따라서 선을 그렸다. 차지철이 문으로 뛰어나가려는 찰나에 권총을 들고 들어오는 김재규와 딱 맞서게 됐다. 김재규가 박선호로부터 받아든 38구경 리볼버 5연발 권총에는 3발이 남아있었다. 원래 5발이 장전돼 있었는데 박선호가 2발을 쐈던 것이다. 차지철은 안쪽 병풍 옆에 있던 장식용 문갑을 방패처럼 치켜들었다. 김부장. 차지철은 애원하고 있었다. 그는 문갑을 앞세우고 김재규를 향해 덤벼들었다. 김재규는 차 실장의 가슴을 향해서 한 발을 발사했다. 탄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격 당시 차지철은 문갑을 들고 자세를 낮추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오른쪽 가슴 상부에서 들어간 총탄은 허파 부위를 지나 왼쪽 등 아래로 진행하다가 몸속에서 멈췄다. 육군과학수사연구소 법익과장 정상우 소령의 사체 검안서에 따르면 이 제2탄이 치명상으로서 혈흉에 의한 호흡 부전과 심장 부전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 20여 분 뒤에 일어난 김태원에 의한 2발의 총격은 확인 사살이 아니라 이미 죽었거나 죽을 사람에 대한 사격이라는 뜻이 된다. 차 실장은 잡고 있던 문갑과 함께 뒤로 넘어졌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문갑 속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다. 이때 심수봉이 박정희 곁을 떠나 방 안을 뛰쳐나갔다. 김재규는 다음 순간에 벌어진 상황을 1979년 11월 8일에 작성한 제2차 자필 진술조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차 실장을 거꾸로 뜨리고 앞을 보니 대통령은 여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있어 식탁을 왼쪽으로 돌아서 대통령이 있는 데로 가자. 거기에 앉아있던 여자가 본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공포에 떠는 눈초리로 보고 있어 총을 대통령 머리에서 약 50cm까지 가까이 대고 한 발을 발사하여 대통령을 즉사시키고 나온 것이 기억이 되며 제2탄은 박정희의 오른쪽 귀 위로 들어가 뇌수를 관통하고 콧잔등까지 나와서 살 속에서 멈췄다. 이것이 치명상이 됐지만 즉사는 아니고 아직 생명은 붙어 있었다. 끝까지 대통령 곁을 지킨 신재수는 김재규가 방에 들어올 때 발밑으로 푹 파인 아래쪽으로 숨었다가 차지철을 쏘는 총성을 듣고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박정희를 안고 있다가 다가오는 김재규와 눈이 마주쳤다. 신재수는 지금도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미친 동물의 눈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녀는 김재규가 박정희의 머리에 총을 갖다 댔을 때는 이제는 나도 죽는구나 하고 후다닥 일어났다. 실내 화장실을 향해서 뛰는 그녀의 등 뒤에서는 총성. 귀가 멍멍하고 잠깐 정신이 나갔다가 깨어보니 주위가 조용했다. 방 안은 화약 냄새로 자욱했다. 신양은 실내 화장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도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다. 김재규가 박정희의 머리를 향해 쏜 총탄은 이 5연발 리볼버의 4번째 총탄이었다. 김계원은 김재규가 차 실장과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나올 때까지 마루에 서 있었다. 이 마루와 만찬장은 붙어있고 마루에서는 열려있던 문을 통해서 방 안에서 김재규가 차 실장과 대통령을 쏘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였다. 김재규와 그 부하들이 총질을 해대는 가운데서 무장하지 않은 김계원이 취한 피신 행동을 어느 정도 비판할 수 있을지는 쟁점으로 남는다. 김계원은 낭하에 나가서 불을 켜려고 했다. 대기실, 주방, 만찬장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화장실 입구에 머리를 대고 멍하니 서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재규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못 봤고 전깃불이 다시 켜지고 방 안에서 총성과 싸우는 소리가 나고 쾅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나고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나오는 김재규와 마주쳤다는 것이다. 마루에서 두 사람이 스치면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 김재규는 합수부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본인, 나는 한다면 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십시오. 김계원, 뭐라고 하지? 본인, 각각께서 과로로 졸도했다고 하든지 적당히 하십시오. 김계원, 알았어. 김계원은 법정에서 그때 김재규가 총을 들고 살기가 등등하여 그 장소를 모면하기 위하여 알았어라고 한 것뿐이다 라고 증언했다. 총구 앞에서 그리고 가슴을 감통당하고서 또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다가오는 제2탄을 기다리면서 박정희가 보여준 행동은 세계 암살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인적인 모습이었다. 김재규의 병력 같은 고함과 차지철을 쏜 첫 총성, 그리고 한 4초간의 여유. 이때 박정희는 못들 하는 거야 라는 한마디만 외친 뒤 그냥 눈을 감고 정자한 채 가만히 있다가 김재규의 총탄을 가슴으로 받았다. 그리고 난 괜찮아 라는 말을 2번 남겼다. 우선 이런 행동의 목격자인 2 여인의 합수부 진술을 검토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신재순의 기억을 되살려 이것이 사실인가를 알아봤다. 확인 결과 이것은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박정희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하리만큼 태연한 행동이 가능했던가. 그날 밤 시바스리갈 한 병 반을 주로 김계원, 박정희 2사람이 1시간 40분 사이에 마셨으니 죽기가 올라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주량이 엄청난 박정희는 총격 직전까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그의 언동은 정상이었다. 거의 같은 양의 술을 마신 김계원은 총성이 나자 마루로 피신했고 그날 밤 정상적으로 행동했다. 따라서 술 기운으로 해서 그런 무모한 행동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박정희의 불가사의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자는 총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포천의 실탄 사격장에 가서 권총 사격도 해봤다. 6.25 때 허리에 총상을 당했던 손장래 장군은 벌겋게 달군 쇠갈고리로 푹 쑤셨다가 빼내는 것 같았다고 했다. 머리를 스치는 가벼운 파편상을 입고도 기절한 경험을 가진 이병형 장군은 발 뒤꿈치에 총상을 당했을 때도 쇠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최후는 체험으로서 단련된 고귀한 정신력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가슴을 관통당하는 총상을 입은 박정희가 어떻게 그 고통을 누르고 난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었을까는 여전히 불가사의로 남는다. 박정희는 시저가 암살단에 끼인 브루투스에게 말했던 원망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1995년 암살당한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이 박정희와 비슷한 말을 남기고 운명한 사람이다. 그는 등과 배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아프긴 한데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한 뒤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기자는 이 라빈 수상이 암살되기 하루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했었다. 라빈의 인상은 박정희와 흡사했다. 단아하고 소탈한 모습, 어렵게 태어난 국가의 짐을 고독하게 지고 걸어가다가 동족의 총탄에 맞아 죽어간 모습까지도 2사람은 비슷했다. 라빈 수상은 참모총장 시절이던 1966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박 대통령을 만났었다.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박정희의 지도력을 높게 평가했다. 박정희는 설마 나를 쏘겠는가 하는 자신감 때문에 피신 동작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바로 눈앞에서 총격이 이루어지고 피를 쏟으며 경호실장이 달아나고 하는 아수라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계산보다 본능적인, 조건 반사적인 행동에 지배당한다. 박정희의 태연자약한 행동은 그의 본능으로 내면화된 사생관과 지도자도의 자연스러운 발로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는 남 앞에서는 부끄럼 타고 누가 면전에서 칭찬을 하면 쑥스러워하고 유경수와 선을 보러 갈 때는 가슴이 떨려서 소주를 마시고 간 사람이었지만 죽음과 대면할 때는 항상 의연했다. 그는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국내 남노당 조직 수사에 연루되어 체포되고 전기 고문을 당한 뒤에 수사 책임자 백선엽 정보국장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박정희의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백선엽과 수사 실무자 김한일은 지옥의 문턱에 서서 구원을 요청하던 박정희의 모습이 비굴하지가 않았고 의연했다고 전한다. 백선엽 장군은 도와드리죠 하는 말이 무심코 나오더라고 회고했다. 인격이 그를 살린 것이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한강 다리 위에서 혁명군 선발대를 저지하는 헌병들의 사격이 쏟아질 때도 박정희는 태연했다.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문세광의 총탄이 날아올 때 유경수가 피격되어 실려가고 나서
연설을 계속할 때 그는 비정아리만큼 냉정했다. 10월 26일 밤 나타난 박정희의 행동은 이런 과거 행태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지 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사선을 넘나들면서 죽음과 친해지고 그 죽음을 끊임없이 사색하여 드디어 죽음과 친구가 되어버린 박정희. 그가 제1탄을 가슴에 맞고서 제2탄을 기다릴 때까지의 시간은 1분 내외였을 것이다. 이 시간에 그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파 관통상을 당하면 허파의 혈관이 터져 다량의 출혈이 생기고 호흡이 곤란하게 된다.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숨이 찬다. 이 상태에서도 한 10분간은 의식을 유지할 수가 있다. 박정희의 사망 진단서를 끊었던 국군 서울지구병원 김병수 원장은 김재규가 제2탄을 발사하려고 권총을 갖다 댔을 때 박정희는 의식은 하고 있었지만 거부할 힘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1분을 기다렸다는 얘기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증언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는 자신의 생애, 그 중요한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다. 이 1분 사이 박정희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은 무엇이었을까? 어머니의 얼굴. 며느리를 둘이나 본 44세의 나이에 박정희를 임신한 것이 부끄러워 이 생명을 지우려고 간장을 2사발이나 마시고 기절했던 어머니는 효과가 없자 언덕에서 뛰어내리고 디딜방아를 배에 올려놓고 뒤로 넘어지기도 했으나 뱃속의 생명은 죽어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태어나지 못할 뻔했던 생명이 태어났고 그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현란의 얼굴. 첫 부인과 별거한 뒤에 장교 시절에 만나 동거했던 이현란은 박정희가 숙군 수사에 걸려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생환하여 군복을 벗었을 때 문관 신분으로 겨우 군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던 이 조그만 장교를 버렸다. 집을 나간 이 여인을 찾아 헤매던 때 박정희의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병을 얻어 죽었다. 직장, 연인, 어머니를 동시에 잃었던 이 시기에 박정희를 구해준 것은 김일성이었다. 그의 남침이 박정희를 군대에 복귀시켰고 그 박정희에 의해서 김일성의 북한은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역사의 오묘한 복순가. 유경수의 얼굴. 맞선을 보는 날 유경수는 박정희의 뒷모습을 먼저 봤다고 한다.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해 보였어요. 사람은 얼굴로는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으로는 속이지 못하는 법이에요. 궁정동에서 박정희가 보여준 최후의 모습이 바로 그의 뒷모습일 것이다. 박정희의 뇌리에 마지막으로 남은 영상은 아마도 소복 입고 손짓하는 유경수였을 것이다. 가난과 망국과 전란의 시대를 살면서 마음속 깊이 뭉쳐두었던 한의 덩어리를 뇌관으로 삼아 잠자던 민족의 에너지를 폭발시켰던 사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서는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면서 일체의 변명을 생략한 채 가슴을 뚫리고도 체념한 듯 담담하게 최후를 맞으니까 혁명가 박정희였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해진 혁대. 나동 정문 경비를 서고 있던 서영주는 식당 안에서 난 2발의 총성을 들었다. 주방 쪽에서도 약간의 소란과 함께 몇 발의 총소리가 나는 듯 싶더니 실내 전등이 꺼지는 것을 보았다. 다시 전기불이 들어온 뒤에도 총성이 났다. 이때 어두컴컴한 현관 안에서 흰 와이셔츠를 입은 어떤 남자가 황급히 나와 구관으로 뛰어가는 것을 봤다. 몇 분 뒤에 김계원이 현관문을 열고 서영준을 향해 소리쳤다. 빨리 들어와 각하를 병원으로 모셔라.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더니 오른쪽에 차 실장이 쓰러져 있고 식탁 뒤에서 대통령은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데 머리 쪽에서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주방 안으로 권총을 난사하여 경호원들을 침묵시켰던 정보부의 2 저격수 유성옥, 이기준은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 입구 쪽에 아까 유성옥이 써서 쓰러뜨렸던 사람이 있었다. 무기를 회수하려고 했는데 권총이 보이지 않았다. 경호원이 아니라 대통령 차 운전기사였던 것이다. 가운데 조리대 밑에는 경호원 2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엎어져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 신음소리는 5발을 맞은 경호원 김용섭이 낸 것이었다. 박상범 경호원은 총을 맞고 기절하는 바람에 옆에 있던 정보부 운전사 김용남이 박형 하고 깨워도 죽은 듯이 있더라고 한다. 박상범은 하체를 맞고 넘어질 때 머리를 조리대에 부딪혔다. 이 충격으로 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 박 두 경호원은 총을 뽑아들고 사격 자세를 취하다가 피격되어 쓰러졌기 때문에 권총이 두 경호원의 손 바로 앞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유성옥은 이 두 자루 권총을 주었다. 이때 현관 쪽에서 비서실장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운전수 아무나 하나 빨리 와. 유성옥은 운전사였다. 그는 주워올린 권총 두 자루 중 하나를 지하실에서 올라온 보일러공 강무홍에게 맡겼다. 나머지 하나와 원래 갖고 있던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현관으로 달려가니 김계원 실장이 차 빨리 대라고 소리쳤다. 마당에 있던 대통령 승용차를 몰아서 현관에 바짝 댔다. 정보부 경비원 관리 책임자 이기주도 유성옥을 따라서 주방에 들어갔다가 안방 쪽에서 김계원 실장이 얘들아 어서 들어와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이기주는 안방으로 들어가려니 안이 컴컴하고 해서 겁이 났다. 주저하고 있는데 안방으로부터 사람의 두 다리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 다리를 향하여 꼼짝마 라고 하면서 권총을 겨누는데 다리의 주인공은 차지철 실장임을 알게 됐다. 뚱뚱한 차지철은 넘어진 상태에서 눈을 뜨고서 한 손을 저으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들리지는 않았다. 이때 김계원 실장이 오더니 이리 줘. 각하 계신데 무슨 짓인가 하면서 이기주의 권총을 빼앗아갔다. 이기주는 차 실장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쏘라는 신용을 했다. 김계원은 이때까지도 대통령이 피격된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기주로부터 권총을 빼앗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보니 각하가 옆으로 쓰러져 있고 어깨 위 와이셔츠에 피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각하부터 모셔. 이기주는 남효주 사무관과 함께 대통령 쪽으로 다가갔다. 김계원은 경비 초소에 있다가 불려들어온 서영준에게 빨리 각하를 업어라고 소리쳤다. 서영준이 등을 갖다 대니 김 실장과 이기주, 남효주가 대통령을 들어서 업혀주었다. 이기주가 대통령을 뒤에서 받쳐들고 현관 앞으로 나왔다. 이미 현관 앞에서 유성옥이 슈퍼살롱에 시동을 걸어놓고 운전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김계원이 먼저 뒷좌석의 왼쪽에 타고 서영준은 대통령을 뒷자리 오른쪽에 누이니 김 실장이 머리를 받아 안았다. 서영준은 운전사 옆자리에 탔다. 김 실장이 소리쳤다. 빨리 분원으로 가자. 김계원 비서실장은 달리는 차 중에서 피 흘리는 대통령을 받쳐 안고서 앞자리에 탄 정보부 경비원 서영준에게 지시했다. 무선 전화로 11번을 돌려 사람이 나오면 수술 준비를 하라고 해. 서영준은 전화기를 여러 번 돌렸으나 응답이 없었다. 김 실장은 계속 돌려보라고 재촉했다. 그는 급하다 빨리 가자 라고 독촉하기도 했다. 서영준이 11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경복궁 동쪽 국군 보안사령부와 붙어있는 국군 서울지구병원 정문에 도착했다. 박정희는 차 중에서 운명했다. 김계원은 그러나 차 중에서 박정희가 숨을 거두는 순간을 의식하지 못했다. 김계원은 품에 안긴 상태의 대통령 얼굴을 보니 편안하고 상처도 없어 병원에 모시면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앞자리에 있는 정보부 경비원 서영준에게 계속 전화를 독촉하느라고 대통령의 생사를 확인할 경황이 없었다. 김계원의 표현을 빌리면 마음에 여유가 없었고 1분 1초가 바빴다. 유성옥은 차를 몬다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만 가느다란 신음소리는 들은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했다. 유성옥은 병원 정문에서 나 비서실장이야 하는 말을 듣고서야 뒤에 타신 분이 실장님인 줄 알았다고 한다. 저녁 7시 55분쯤 서울지구병원 임상병리과장 송계용 소령은 병원 현관 쪽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다. 세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등에 환자를 업고 자신의 양복 외투로 머리를 덮었다. 그 뒤를 따라서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면서 들어왔다. 송소령은 곧 김계원 비서실장임을 알아보았다. 군의관 있는 대로 다 나와. 수술 준비해. 아직 수술할 준비가 안 됐나? 뭘 하고 있나?
뛰어나온 송소령은 외과 군의관 정규형 대위와 함께 영문을 몰라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연거푸 이 사람 살려야 돼 라고만 소리쳤다. 송소령과 정대위는 환자를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응급대 위에 누이고 맥박을 재면서 시계를 보았다. 환자의 시계도 풀어놓았다. 오후 7시 58분이었다. 혈압, 맥박, 호흡은 죽어있었다. 동공에 반사도 없었다. 돌아가셨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규영 대위가 말했다. 차를 주차시키고 들어온 유성옥은 의사들이 대통령을 인공호흡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저런 모습이면 각하로 보기는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눕혀놓으니 얼굴이 퍼져서 다른 사람 같았다. 보안을 유지하라. 이곳 출입을 금지시켜라. 김계원 실장은 사망이 선고된 박정희의 시체를 둘러싸고 있는 군의관들에게 말했다. 그는 군의관들이 이 병원에 자주 온 대통령의 얼굴을 알고 있어 죽은 사람이 박정희임을 당연히 알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두 정보부 경비원 유성옥과 서영주는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 그 권총을 일부러 보이면서 둘러선 군의관과 위생병들에게 꼭 살려야 해요 라고 위협조로 말했다. 정규영 대위는 이우철 일병에게 심장 마사지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일병은 환자의 가슴 위로 올라가서 두 손을 포갠 뒤에 왼쪽 가슴을 몇 차례 강하게 눌렀다. 동시에 정대위는 수동식 인공호흡기 안부를 환자의 입과 코에 덮어 씌워놓고 공기 주머니를 눌러 공기를 허파로 밀어보냈다. 정대위는 심장을 자극하여 박동시키는 강심제 에피네프린 20cc를 가슴에 주사했다. 심장 마사지도 다시 했다. 한 20분간 응급소생법을 실시했으나 결과는 회생불능이었다. 정대위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 곁에 버티고 있는 두 감시자에게 송계용 소령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송소령의 물음에 두 감시자는 대답이 없었다. 며칠 뒤 군의관 정규영 대위는 합수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얼굴을 보고도 왜 각하인 줄 몰랐는가란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고 감시자들이 응급처치 중에도 자꾸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평범한 세이코였고 넥타이 핀에 맥기가 벗겨져 있었으며 혁대도 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약간 있어 50여 세로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실로 미루어 각하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송소령은 피 닦고 사후 조치를 취해라고 지시했다. 위생병이 시체의 얼굴을 덮은 손수건을 치우려고 하니 두 감시자가 또 제지했다. 송소령이 사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체가 부패한다고 달랬다. 두 감시자는 누구도 바깥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조건을 달고는 허락했다. 위생병 이우철과 이인섭 병장이 시체를 깨끗이 닦는 역할을 맡았다. 얼굴을 솜으로 닦는데 상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과 솜에 피가 묻어나오곤 했다. 이 일병은 천천히 시체의 머리를 더듬어 보았다. 오른쪽 귀 뒷부분에서 새끼손가락 하나가 쑥 들어갔다. 머리카락으로 덮여 잘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일병은 이곳을 다시 닦아내고 솜으로 틀어막았다. 시체의 와이셔츠를 벗겼다. 쇄골에서 약 15cm 아래 가슴에 총탄이 들어간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아래 등에 사출구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출구의 와이셔츠는 뚫어지지 않았고 탄알도 보이지 않았다. 저녁 8시 국군 서울지구 병원장 김병수 공군준장은 병원 당직사령으로부터 응급 환자가 왔으니 빨리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용산구 이촌동의 자택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도착하여 당직실로 갔다. 군의관에게 무슨 사고야 라고 물었다. 총기 사고입니다. VIP 같습니다. 어떻게 됐나? 익스파이어 했습니다. DOA입니다. 뭘 이런 걸로 날 불렀나? 그런데 누군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데려왔나? 비서실장님이 데려왔습니다. 응급실에 가보자.
김병수 원장은 공군 중장 김병수란 명찰이 달린 가운을 입고 응급실로 갔다. 침대 위에 있는 시체는 와이셔츠에 양복 바지였다. 이분들은 누구야? 김 원장은 옆에 서 있던 유성옥과 서영준을 가리키며 물었다. 군의관이 대신 답했다. 같이 온 분들입니다. 두 사람을 향하여 물었다. 이 사람 누구요? 모릅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럼 소속은 어디요? 비서실 직원입니다. 두 사람의 기세에 눌려 더 추궁을 못한 김 원장은 군의관들로부터 그동안의 처치 과정을 듣고 직접 청진기를 가슴에 갖다 대어 사망을 확인했다. 이어서 시신의 주인공을 알아보려고 머리를 덮고 있는 수건을 벗기려 했다. 흰 수건은 피에 푹 젖어 있었다. 두 감시자는 얼굴의 한쪽씩만 보이도록 수건을 열어 보였다. 오래 관찰도 못하게 했다. 밤 8시 40분쯤 당번병이 비서실장님 전화입니다 라고 알려왔다. 원장실로 뛰어가는데 두 감시자가 붙었다. 어떻게 됐나? 김계원 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죽었습니다, 실장님. 이미 실장님이 데려올 때 사망했습니다. 그럼 정중히 모셔라. 예. 그런데 어디에 모시려나? 글쎄요. 저희 병원에 영안실이 없으니 어떻게 하죠? 그럼 각하방에 모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실장님. 아무리 그렇지만 각하방에 어떻게 아무나 모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나? 우리는 어쩔 수 없죠. 그래, 알았다. 하여튼 김 장군이 책임지고 정중히 모셔라.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아랫배의 반정. 정보부 경비원 유성옥은 김병수 원장과 김계원 실장 사이의 통화를 엿듣기 위해 김병수 원장의 수화기에 자신의 귀도 갖다 대고 있었다. 유성옥은 원장실의 부속실 직원들에게도 아무것도 적지 말고 외부와 전화를 일체 걸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었다. 유성옥은 1심 법정에서 비서실장이 전화를 삼가도록 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해와 그렇게 했다고 증언했다. 김병수 원장은 김계원 실장이 자꾸만 정중히 모셔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그럴수록 시신의 신원에 대해서 궁금이 생겼다. 다시 응급실로 가서 응급대 위에 놓여있는 시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손대중으로 대충 금을 그어놓고 보니 매우 작은 키였다. 김 원장은 최근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김영선 전 주일 대사를 떠올렸으나 키가 맞지 않았다. 김 원장은 다시 상상력을 동원해봤다. 대통령의 정적이 저격을 당했나? 김영삼, 이철승. 그러나 체구가 영 맞지 않았다. 혹시 이북에서 온 요인이 아닌가? 과격한 경호실장에게 총을 맞은 것인가? 그렇다면 전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고 또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는 판에 오히려 모르고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일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김병수 원장은 두 감시자에게 사망 진단선을 끌을 때 필요하니 엑스레이는 찍어둬야겠다고 동의를 구했다. 두 사람은 거부하지 않았다. 군의관들로 하여금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오도록 했다. 송계용 소령이 시신을 방사선과로 옮겨 촬영했다. 머리에 박혀있는 총탄이 드러났고 가슴을 관통한 탄환이 등 뒤 와이셔츠에 잡혀있는 것이 확인됐다. 송 소령은 김 원장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끝내고 보니 와이셔츠 뒤에 권총 탄환 하나가 흘려져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탄환을 만져보니 원형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였다. 이는 탄환이 뼈를 건드리지는 않고 근육질만 통과했다는 뜻이었다. 김병수 원장은 잘 보관해두라고 지시한 뒤에 시신을 다시 응급실로 옮겨오라고 했다. 김 원장은 입은 유품은 없나 라고 소리쳤다. 김 원장은 저고리를 찾고 싶었다. 저고리 속에는 분명히 신원을 알려주는 수첩이나 명함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였다. 한 군의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놓은 것은 세이코 시계였다. 찬지 오래된 것 같은 평범한 시계였다. 김 원장은 어쨌든 비서실장이 데리고 온 사람이니
고관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응급대의 시트 커버를 깨끗한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함부로 시신을 다루지 말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다. 국군 보안사 참모장, 우국일 준장, 당직 사령, 그리고 전두환 사령관도 전화를 걸어 누구냐고 캐물었다. 각하냐? 아닙니다. 실장인가? 아닙니다. 아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옆에는 유성옥이 수화기의 귀를 갖다 대며 버티고 있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기에 원장실에서 전화기를 들었더니 끊어져 있었다. 청와대 비서실장실로 전화를 걸었더니 안 계신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비상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몇 사람은 거친 끝에 김계원 실장과 연락이 됐다. 이 시간에 김 실장은 육군본부 벙커 안에 있었다. 어디다 모셨는가? 그냥 그대로입니다. 꼭 좀 잘 모시게. 그리고 깨끗하고 정중하게.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수도통합병원 영안실입니다. 거기가 아주 깨끗합니다. 그건 안 돼. 김 실장의 말은 단호했다. 이번에는 김 원장이 화가 났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좋아. 청와대 의무실로 모셔. 그건 더욱 안 됩니다. 각하가 쓰시는 곳인데.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정중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원장은 한 해 전까지 청와대 의무실장으로서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했었다. 실장과 통화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어떤 불길한 상상으로 확대됐다. 아무리 병원 일을 모르는 비서실장이라고 해도 청와대 의무실로 시신을 옮기라니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뇌리에 박혔다. 아무래도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김 원장은 명찰이 달린 하얀 가운을 벗고 양 어깨에 공군 준장 계급장이 달린 항공 점퍼를 걸쳤다. 두 감시자를 계급으로 제압한 뒤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신체 특징을 떠올리면서 다시 응급실로 갔다. 대통령의 시신은 숨이 끊어진 지 거의 3시간 동안 이름 모를 변사체로 거기에 누워 있었다. 김 원장은 두 감시자에게 흉부의 상처 처리 상황을 확인해야겠다고 말했다. 두 사례는 묵묵히 와이셔츠를 걷어올린 뒤 그것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순간 김 원장의 눈에 그토록 익은 희끗희끗한 반점이 아랫배에 나타났다. 각하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김병수는 잠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무의식 상태가 됐다. 정신이 다시 돌아오자 먼저 시계를 봤다. 밤 10시를 조금 넘고 있었다. 아직 통행금지 시간까지는 많이 남아있다는 계산을 했다. 비상 소집되어 병원으로 들어오는 군의관들이 많이 보였다. 우선 급한 것은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국군 보안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병력에게는 눈치를 채이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김 원장은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몇 년 전 여름에 저도로 휴가를 갔을 때 대통령이 자신의 배를 보이면서 김 박사 이거 치료 좀 안 해줄래? 라고 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유성옥이 그의 곁에 따라와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보안사와 직통되는 인터폰이었다. 전화기를 드니 우국일 참모장이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위협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답은 길게 하지 말고 듣기만 하되 가능하면 간단하게 예스냐 노냐로만 답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운명하셨나? 예. 실장이야.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말은 유성옥을 의식해서 한 것이었다. 그럼 코드 1인가? 예. 국군 서울지구병원에서 박 대통령이 이미 숨을 거뒀다는 것을 확인한 김계원 비서실장은 정문을 나와서 택시를 잡았다. 주머니를 뒤지니 5,000원밖에 없었다. 김 실장은 청와대로 가자고 했다. 주인이 집을 비워 더욱 적막감이 감도는 청와대는 만추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저녁 7시 30분을 조금 넘어서 대통령의 집무실과 침실이 있는 본관, 경호 데스크에 전화벨이 울렸다. 본관 뒤 초소에서 온 보고였다. 이상한 물체가 본관 청기화 위에 앉아 있습니다. 본관 경호 책임자인 함수용 경호과장은 퍼뜩 121 사태를 연상했다. 북한이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청와대를 기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M16 소총으로 무장시킨 경호원들과 함께 뛰어나가 보았다. 작은 어린애만한 크기의 물체를 자세히 보니 그것은 새였다. 부엉이 같아 보였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몇 번 기분 나쁜 울음을 토하더니 날아가 버렸다. 함 과장은 오싹해졌다. 그가 본관으로 들어오자마자 드르륵 드르륵 하는 총성. 함 과장은 오발 사고로는 심한데 라고 생각했다. 연발로 나는 오발은 드물다. 잠시 후 경호 데스크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청와대를 둘러싼 여러 초소에서 일제히 총성이 났다는 보고를 하는 것이었다. 총성은 인왕산 방향, 즉 서남쪽에서 났다는 보고가 많았다. 텅 빈 본관, 어둠 속의 새울음, 연발 총성. 함 과장은 불길한 느낌이 확 들었다. 갑자기 청와대가 흉가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조금 시간이 지났다. 청와대 정문을 지키는 제11초소에서 연락이 왔다. 비서실장님이 택시를 타고 들어왔는데 이상합니다. 틀림없나? 혼자인가 확인해. 함 과장은 비서실장이 택시를 탔다면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장님이 틀림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런데 와이셔츠 바람이고 신발은 짝짝이를 신었습니다. 철저히 확인한 뒤에 통과시켜. 함 과장은 이 순간 변괴가 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본관 현관 앞에 배치시키고 김계원 실장을 기다렸다. 김 실장은 허둥지둥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마중 나간 함 과장에게 김 실장은 소리쳤다. 이재전 차장을 빨리 찾아 들어오라 그래. 본관으로 실장을 따라 들어간 함 과장은 실장님, 지금 총성은 뭡니까? 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이재전 차장을 빨리 찾아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계원 실장은 2층 실장실로 따라온 경호원들에게 말했다. 빨리 총리, 국방, 법무, 내무장관,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을 찾아서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해. 이때 건장한 한 경호원이 꾸벅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전두환 장군의 동생입니다. 전경환입니다. 김 실장은 아 그런가 라고 하더니 자네 권총에서 실탄 좀 꺼내줘 라고 했다. 김 실장은 자신의 권총을 찾아서 허리춤에 꽂으려고 했는데 실탄이 없었다. 전경환 경호계장은 권총에서 6발을 꺼내서 실장에게 건네주었다. 전경환이 그 다음에 한 일은 국군 보안사령부 비서실로 전화 다이얼을 돌리는 것이었다. 이날 일찍 퇴근한 이재전 경호실 차장은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서재에서 독서를 하던 중 청와대 본관의 경호당직 함수용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차장이 청와대에 도착한 것은 밤 8시 30분쯤이었다. 본관 입구에서 함 과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인왕산 쪽에서 한 10발의 총성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 차장은 본관 2층 비서실장실로 들어갔다. 김계원 비서실장의 입술이 말라 있었다. 김계원 실장은 이 장군 잘 왔소 라고 하면서 당황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각하께서 큰일을 당하셨소. 지금 내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이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김계원은 대답을 회피했다. 이재전 차장은 강하게 말했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장은 어디 있습니까? 내용은 차차 알게 될 것이오. 경호실장하고는 연락이 안 될 테니까 이 장군이 실장 대리로서 경호실을 장악하시오. 경계를 강화하고 각하의 유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군에 혼란이 생기고 적의 도발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 발설치 말고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경호실을 장악하시오. 이재전 경호실 차장은 김계원 실장이 각하를 병원에 모시고 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의미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외부에 알려지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으로만 알았다. 본관에서 경호실 건물로 내려온 이재전 차장은 자신의 집무실 바로 옆에 붙은 실장 부속실로 들어갔다. 이서구 부관이 권총을 넣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 차장은 실장을 찾으라고 했다. 이 부관은 궁정동 정보부장 의전비서 윤병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비서는 각하와 실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고만 하는 것이었다. 이 차장은 경호실 당직사령인 강태춘 정보처장과 상의한 뒤 간부들만 비상소집하고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장 장세동 대령은 경복궁 내 단장실에서 총성을 들었다. 총성은 10시 방향이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 군부대의 청와대 기습대 30경비단의 전신인 30경비대대의 작전 장교로서 초기 대응을 지휘한 바 있는 장 대령의 대처는 빨랐다. 경비단에 출동 대기 명령을 내린 장 대령은 엔진이 걸린 지프에 몸을 던지듯 실었다. 잠시 후 그는 약 300m 떨어진 궁정동 안가 정문 앞에 도착했다. 그때 막 정문을 빠져나온 승용차의 꽁무니 신호등이 보였다. 장 대령이 궁정동 안가 앞 골목에 도착하여 지프에서 내려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둠 속에서 사복 차림의 중정경비원이 튀어나왔다. 그는 M16 소총을 장 대령의 가슴팍에 들이댔다. 장 대령의 가슴에는 레인저 휘장, 경호, 공수 휘장, 여러 기장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무슨 총소리입니까? 비상훈련 연습. 비상연습하는데 무슨 총소리가. 경비원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철제문을 잠가버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맨발의 김재규. 수경사 30단장 장세동 대령은 궁정동 안가 앞 골목에서 무전기로 경호실 상황실을 찾았다. 그는 총성이 궁정동 안가에서 난 것 같다는 보고를 했다. 단장실로 돌아와서는 전성각 수경사령관에게도 보고했다. 장 대령은 청와대 바깥에 나가 있던 정동호 경호실 상황실장에게도 알려주었다. 박정희와 경호원들을 살해한 총성의 정보는 가장 먼저 하나회 소속 장교들 사이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김계원의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청와대로 나온 정부 요인은 최규하 총리였다. 그는 1979년 12월 1일 총리 공관에서 전창렬 검찰관에게 한 참고인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하의 진술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으므로 원문 그대로 싣는다. 청와대 비서실에 도착한 경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고 당일인 1979년 10월 26일 20시 15분경 김계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청와대 제 방으로 좀 오십시오 라고 하므로 본인은 왜 그러시오 하고 반문하니 김계원은 극히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므로 본인은 혹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급히 서둘러 청와대에 도착하니 그때가 20시 30분경이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방에서 김계원으로부터 처음에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김계원은 각하께서 위독하십니다. 차지철과 김재규가 언쟁 끝에 총격전을 하다가 그만 이라고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울다가 계속하여 그때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불 켜라고 소리를 지르니 불이 들어왔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 차지철이 쓰러져 있고 그 뒤에 각하께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직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계속하여 김계원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기에 당연히 취해야죠. 라고 하니 김계원은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본인은 국무회의를 개최해야죠. 합시다. 국무위원들을 이리로 불러들이시오. 라고 하니 김계원은 어디로인지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김계원은 국방장관 일행이 이리로 못 오겠다고 하니 총리께서 그쪽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에 본인은 그럼 그쪽으로 갑시다. 하고 내무장관, 법무장관 등을 데리고 6번호로 출발했습니다. 참고로 더 할 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김계원의 진술은 조금 다르다. 김계원은 최규하 총리가 실장실에 도착하자 김재규와 차지철이 싸우다가 김재규가 잘못 쏜 총탄에 각하가 맞아 서거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최 총리가 서거가 아니고 위독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이상하다. 최 총리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김일성이가 이 일을 알면 어떻게 하나 라고 말했다.
이젠 총리께서 지휘를 하셔야겠습니다. 군경이 충돌을 일으킬까 걱정됩니다. 아군 상호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호실의 병력 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충돌이 없도록 해야겠죠. 군에 알려서 수습을 한 뒤에 각하의 서거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 당시 김계원이 총리에게 김재규가 대통령 살해 범인이라는 것을 보고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가 김재규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총리에 이어서 구자춘 내무장관과 김치열 법무장관이 비서실장실로 들어왔다. 김치열 장관은 부속실에서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울면서 들어왔다. 김계원 실장이 각하께서 큰일을 당하셨다고 하니까 김치열 장관은 탁자를 치면서 버럭 고함을 내질렀다. 그놈의 새끼가 까불더니 결국은 일을 저질렀구나. 김계원이 들어보니 차지철을 욕하는 말이었다. 이번에는 구자춘 장관이 물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각하가 유고이십니다. 유고가 무슨 뜻입니까? 간신배를 제거한다는 것이 각하께서 다치셨습니다. 김 장관은 다시 차지철 그 새끼는 뭘 해? 라고 했다. 죽었는지 모르죠. 김계원의 이 말에 김치열 장관은 또 정보부장은 뭘 하는 자식이야 라고 쏘아붙였다. 김계원은 최 총리에게 빨리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내무, 법무장관에 이어 도착한 사람은 박동진 외무장관이었다. 비서실장실로 들어간 박 장관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책상 앞 의자에 앉아있는 김계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박 장관이 들어갔는데도 한마디 인사도 없었다. 긴 의자에 앉아있는 최규하 총리, 김치열 법무장관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었다. 말을 붙일 분위기가 아니라 복도로 나왔다. 구자춘 내무장관이 답답한 표정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구 장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대요. 여기서 박동진 장관은 대통령이 자결했으리라는 생각이 퍼뜩 났다. 부마 사태로 해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다. 자존심이 강한 그의 성격으로서는 정치를 그만두는 사변을 맞을 바에야 인생을 스스로의 손으로 마감하는 선택을 했을 것이다. 경호실이 그렇게 튼튼한데 타살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류혁인 제1정무수석 비서관은 이날 밤 8시 30분쯤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친지의 집에서 식사를 하려다가 집으로 소재지를 알려야겠다고 생각이 돼 전화를 했다. 부인이 전화를 받더니 비서실장께서 급하게 찾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실장실로 전화를 걸었다. 이우영 수행비서가 받았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뭐 때문에 소집하는가? 누구를 소집하는가? 전원 소집입니다. 장관님들도 불렀습니다. 류 수석이 청와대에 도착한 것은 밤 8시 50분경. 본관 2층 비서실장실로 올라갔다. 고건 제2정무수석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유 수석은 바로 실장실로 들어갔다. 국무총리가 상석에 앉아 있었다. 구자춘 법무, 김치열 내무장관이 앉아 있었고 김계원 실장은 서 있었다. 김계원 실장은 얼굴에 줍기가 있었는데 멍하게 서 있었다. 최 총리도 멍한 표정이었다. 그도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유 수석은 그런 분위기에서 물어볼 수도 없어서 방을 들락날락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다. 역사의 무대를 다시 김재규 정보부장 쪽으로 옮긴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6시 50분쯤 김재규가 궁정동 본관 1층에 다녀간 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김정섭 정보부 제2차장보는 식사를 시작했다. 원탁에 앉은 정 총장은 차장보에게 이름을 다시 물어보기가 미안해서 한자로 어떻게 쓰시는가 라고 했다. 김 차장보는 손가락으로 식탁 위에다가 발을정, 불꽃 섭자를 썼다. 김 차장보는 자신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고 5.16 혁명 뒤에 정보부에 들어갔다고 소개를 한 뒤에 총장님은 김천에서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아니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소. 김정섭은 부마 사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까지는 학생들의 집단 사퇴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내년 해동기에는 사태가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부산, 마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세무 공무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학생들이 길에서 데모하는 것을 2층에서 보고 있던 시민들이 담배를 던져주기도 하고 부인들은 맥주와 콜라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러면 안 되죠. 이 사태를 계기로 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주어 불평을 해소해야 합니다. 연말에 정부 요직 개편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각하께서도 보고를 들으시고 국무회의에도 상정하여 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위 사태도 걱정이지만 군인들의 사기 문제도 걱정입니다. 앞으로 중상사들에게 2천여 동의 주택을 건립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호당 300만 원을 융자해주고 자기 부담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군에서 모래, 자갈과 노력 동원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입니다. 군은 당장 후대하는 정책을 쓰기보다는 장래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식사가 나왔다. 한식이었다. 정승화 총장은 밥 한 공기와 된장국 2그릇을 비웠다. 포도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김정섭의 권유에 정 총장은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응했다. 포도주를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시간이 걸렸다. 정 총장은 한 잔만 마셨다. 후식까지 끝냈을 때였다. 따다다 탕탕 하는 총성이 들려왔다. 정 총장은 6.25 때 전선을 누빈 경험으로 이 총성은 자하문 쪽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M16 총성이라고 생각했다. 김정섭은 약 500에서 1000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듯 했고 4-5발로 들렸다고 했다. 정승화 총장이 여보 총소리인데 라고 하니 김정섭도 총장님 총소리죠 라고 했다. 두 사람은 급히 문 밖으로 나갔다. 정승화 총장은 청와대 외곽 경비원이 5인 사격을 한 것이라고 짐작했다. 본관 1층 부속실에서 정 총장과 차장부의 식사에 신경 쓰고 있던 부장 의전비서 윤병선은 총성이 나자 정문초소에 알아보려고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그 순간 김 차장부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들어왔다. 제가 알아보는 중입니다. 윤 비서는 그 자리에서 본관 정문과 신관 정문초소에 인터폰을 걸어 물어봤으나 경비원들은 모두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다. 확인해서 연락해줘 라는 말을 남기고 김 차장부는 정 총장과 함께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서 과일을 먹고 있었다. 총성이 난 지 한 2-3분이 지났을까. 김재규가 허겁지겁 윤 비서 방에 나타났다. 물. 양복 웃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인데 구두도 안 신은 채 양말만 신고 달려온 모습이었다. 이때 김재규가 입었던 와이셔츠는 프랑스제로서 상표는 체스트필드. 김재규는 주방으로 달려간 윤 비서가 가져온 물을 병째로 벌컥벌컥 들이켰다. 총장 어디 계셔? 윤 비서가 옆방문을 가리키면서 여기 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총장과 차장부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다. 정 총장은 윤 비서가 갑자기 주방으로 달려가더니 주전자를 갖고 달려가는 모습이 이상해서 뒤돌아봤다. 바로 등 뒤에 김재규가 와 있었다. 와이셔츠 바람으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엇에 쫓기는 모습이었다. 김재규는 정 총장의 팔을 잡고 현관으로 끌면서 말했다. 총장 큰일 났습니다. 김재규는 또 차대 라고 소리쳤다. 무슨 일입니까? 총장의 무릎에 김재규는 차 타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했다. 윤 비서는 차고로 달려가 부장 승용차를 불렀다. 윤 비서가 보니 부장의 와이셔츠는 혁대를 빠져나와 덜렁거리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윤 비서는 부장이 차지철 실장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생각했다. 부장이 청와대를 다녀와서는 자신과 박흥주 대령을 앞에 놓아두고 그게 뭘 안다고 참견이야. 지는 경호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화를 내는 것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이다. 차가 나오자 뒤쫓아온 박흥주가 평소에 하던 대로 앞자리에 탔다. 정승화 총장이 뒷자리에 먼저 타고 김재규는 나중에 뒷자리 오른쪽에 탔다. 김정섭 차장부는 차 왼쪽에 서 있었다. 김 부장이 차장부 빨리 타소라고 했다. 김정섭이 뒷자리 왼쪽으로 타는 바람에 정 총장이 가운데에 앉게 됐다. 정 총장은 경호원도 없고 권총도 휴대하지 않아 불안해졌다.
김재규는 또 큰일이 났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남산으로 가자고 했다. 승용차는 광화문으로 나와서 동아일보사를 왼쪽으로 끼고 좌회전하여 3일 고가도로 쪽으로 질주했다. 김재규는 경호차가 따라오는가 하고 뒤를 돌아보더니 빨리라고 운전사에게 소리쳤다. 정 총장도 뒤를 돌아봤으나 경호차는 보이지 않았다. 세종로는 퇴근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지만 상당히 밀리고 있었다. 박흥준은 운전사가 차량 행렬 사이로 고개 운전을 하면서 무섭게 차를 몰아 앞만 주시하고 있었다. 김정섭 차장부는 운전사에게 침착하게 운전해 라고 주의를 주었다. 운전사 류성무는 부마 사태 같은 큰 시위가 서울에서 발생해 급하게 이동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